자, 34쪽에 자, 공동구 들어갑니다. 공동구.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그 도심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특별 규정이에요. 따로 정하고 있는. 우리 공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도심계획 시설과 달리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쓸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살려서 따로 인정하는 것이고,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공시설에 관련돼 있다는 그 특성 때문에 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공동구라면요, 설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중 개발을 땅으로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공동으로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 설치 의무는 어떠한 사업 중에서 면적 200만 넘는, 공법에서 200만이라는 숫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200만 초과는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겁니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2번인데요. 이제 설치 비용이 있고 설치한 다음에 관리 비용이 있고 이제 쓰는 사용료가 있는데, 설치 비용이 먼저 나와 있죠. 점용 예정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 쓸 사람이에요. 쓸 사람. 예를 들어 공동화 설치 있으면 우리 전기 같은 거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한전이 설치 이제 쓸 사람들이 됩니다. 한전 등 몇 사람들. 이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동 부담을 얘기합니다. 원래 다른 도심계획시설은, 다른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혼자서 설치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쓸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시행자가 혼자 낼 것을 시행자와 쓸 사람인 점용예정자가 공동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시행자가 혼자 내야 될 이 설치 비용을 같이 내는 것이지,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사용료는 쓰는 사람만이 내요. 점용 예정자, 점용하는 사람만이 냅니다. 설치 비용을 공동 부담이지. 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그 개별 시설의 매설 비용 범위에서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받아 이렇게 되는데 공동 부담이거든요. 비용부터 먼저 볼까요, 여러분? 에이, 뒤에서 보지 뭐 그냥. 자,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설치할 때 그러면 3번에 공동에 수용해야 될 시설, 공동과 지하에 설치가 되면 그 안에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도시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웬만한 거 설치해야 되지만 설치할 수 있는 임의적 수용을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은 다 수용해야 되는데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이에요. 수도,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이런 거 다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두 가지 임의적 수용. 가스관과 하수관이 두 가지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가스관과 하수관 이 두 가지는 안전 및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스관은 잘못 무조건 설치했다가 기술적 고려 없이 설치했다가 가스 폭발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수도관, 중수도관이 아니고 하수도관이면 역시 잘못 설치해서 이게 새 나오기라도 하면은 하수도기 때문에 땅이 오염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화 설치돼 있어도 가스관 같은 거는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하수도관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요. 가스관, 하수도관 오염 문제 때는 위험 문제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용해야 될 시설은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럼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라면은 지체 없이 점용 공사 기간 등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예정자는 점용 공사 기간 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점용 예정자 따로 특별한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공사 끝났다고 해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되고, 공사 끝내고 나서 쓸 사람, 즉 점용 예정자에게 점용 공사 기한 등을 알려주라는 거. 예를 들어 한전에게 내가 공동구 설치했으니까 당신 언제까지 집어넣으세요, 전기시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예정자는 그 기간 동안에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이거를 뭐 특광시장업소에게 통지하라 뭐 그렇게 틀리게 낸 적이 있다 그랬죠. 예정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정자에게.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쓸 때 그 관리 보세요. 관리자는 특광시장소. 우리 도시군에 관련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건 대부분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소가 주로 한다 보시면 돼요. 특광시장소가 관리자인데 이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그래서 계획 중에서 5년마다 매 5년마다 수립하라는 게 5년 재검토가 아니고 처음 수립할 때 5년마다 수립하는 게 특이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공동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안전점검도 1년에 1회 이상 최소 영위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선 최소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그라미 6번에 관리비용 보시면 A번에 관리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해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야 관리자가 정해준다. 관리비용이면 관리자가 낼 것 같은데 관리자인 특광시장소가 내는 게 아니고 역시 쓰는 사람이 낸다는 겁니다. 점용하는 자들끼리 함께 부담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뭐 한전, 통신회사 여러 사람 쓰잖아. 그 사람들이 관리비용 나눠서 내는 거. 관리자는 그 부담 비율만 면적 고려해서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쓰는 사람이 특정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공도를 따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요. 자, B번에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해서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관리자 허가를 받아라. 돈 낸 사람이 쓸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죠. 안 낸 사람이 쓰고자 할 때만 써도 되는지 관리자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 그리고 C번에 공도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점용료 상료를 내야 돼. 따로 점용료 상료도 쓰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설치비용만 공동부담이잖아. 시행자와. 자, 이제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광역시설. 광역도 원칙과 예외. 원칙은 도심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가 원칙이에요. 이것도 광역시설이 광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하려고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것이지, 도시군계획시설이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맨 앞에서 별표 안에 처음 배웠던 보통의 도심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광역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 예외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A번에 관계특광시장수가 광역이 둘 이상의 관계도 있으니까 관계특광시장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광역시설의 특징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예외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설치관리 할 수 있다고. 이때 B번은 관계 시군 중에 협약 체결 등이 안 된다면 바로 윗사람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는 예외가 있고, C번은 아예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만큼은 국가기구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만 별도의 법인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별도 법인이 만들어져서 이제 설치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칙과 예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이라고 해서 두 개 다 있는데,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대해서. 자, 그럼 도심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다면 이 도심계획 시설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이 절차 아닙니까? 제가 항상 요 틀 잡을 때 한꺼번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 할 때는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단계별로 수립하는 예산 집행 보상에 대한 집행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나눌 때는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로. 글쎄 여기서 적고 이런 것도 여기서 적는 틀에다가 여기다 나중에 살 붙이는 것까지, 제가 살 붙이는 것까지 하는데 살 없는, 여기서 없는 내용까지도 요게 체계도에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체계도를 들으시게 되면 다음 주부터 하는 체계도를 들으시게 되면 체계도하고 비교표를 합쳐서 하거든요. 원래 다른 것은 이거 학원 특강 2번에 걸쳐 하는 거예요. 한 번 체계도, 한 번 비교표에서. 이틀에 걸쳐 하는 거라고. 그걸 이제 여기서 모아서 왜 이렇게 2시간씩 해서 하니까요. 거기 잘 보시면 돼.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자, 우리 단계 나눌 때는 이거 3년을 기준해서 나눈다 그랬죠? 3년 내 시간권 1단계, 3년 후에 나 시간권 2단계 넣는다.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느냐? 도심계획 시설을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월 내 수립하는 거야. 3월 내 수립. 3월 내 수립. 이건 수립기한이죠. 근데 혹시 3월 내 수립을 안 해? 다 3자에 3자. 3월이냐 3년이냐 이렇게 이를 뿐이지. 3월 내 수립을 안 했다라고 해서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건 없어요. 단순한 집행계획 하나 안 만들었다고 해서 이 중요한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건 아니다. 실효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데 빨리 하는 게 거기 부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단계 집행계획엔 어떤 것을 예산 없다고 2단계로 바꾸는 거 이거는 안 돼. 근데 2단계 뒤에 할 거를 1단계로 예산 확보했다고 바꾸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다. 빨리 할수록 국민에게 좋기 때문에 이런 표시도 제가 했고 단계별 집행에 수립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의 시행자를 누가 할지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시행자를요. 시행자라면은 도심계획 시설사업에서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 행정청이라면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다른 도지사나 국장이 예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다른 얘기 없으면 이 사람이 합니다. 보통 도심계획 시설은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 만든다. 서울시장이 하는 거 서울시장이 그죠? 다른 얘기 없으면 이게 도시군이잖아. 도시군이고 도시군의 줄임말이 특광시군, 축광시군을 이렇게 줄여 부른다 그러죠. 그럼 항상 도시군이 나오면 여기를 책임지는 각각의 특광시장호수가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얘기 없으면 이 사람이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행정청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 있는 예외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행정청이죠. 이것도 굳이 구별을 한다 그러면 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라면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도 도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 사이에 문제가 된다라면 그때는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 등과 관련돼 있다라면은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경우 별건 아닌데 해서 적어놔 봤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행정청만 된다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했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도 권한은 주죠.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각종 공사나 민간인 다 들어갑니다. 공사도 행정청 자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따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이라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처 지정받아야 될 수 있다 그랬고 이때도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사인의 지정 요건 있잖아. 사인의 지정 요건.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각종 공사라면은 각종 공공기관이면 믿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순수 사인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자 민간인 사인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연줄로 했다가 나중에 사업 못한다 할까봐 못 믿어서 항상 공공은 믿어도 우리 공법에서 민간은 못 믿는다 그랬잖아. 순수 사인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이게 사인의 지정 요건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했잖아. 너무 세서 사실상 사인은 거의 지정받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사업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라는 것이 엄청난 요건이에요. 네? 우리 도심계획 시설사업 한다면 도로 건설할 땅이다 그러면 도로 건설할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엄청난 요건 아닙니까? 동의가 아니고 소유.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소유자 총 사람수 기준으로 2분의 1. 이건 간단하죠. 총수 기준은 2분의 1 이상인데 직접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엄청난 요구의 사인의 지정 요건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행정심판 얘기도 있어요. 행정심판. 나중에 거기는 써져 있으면 이거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이라면 행정기관의 처분에서 다투는 절차가 행정심판인데 항상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이 법원에 제기하는 게 소송이라면 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거예요. 상급 행정기관장이 주로 제기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이 국민을 구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인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행정청이니까 원칙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대로 하면 돼요.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청이 할 때에 대한 행정심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절차에 따라 그대로 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때입니다. 이때는 시행자에게 제기한다면 틀려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에게는 행정심판 성질상 제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만약 행정심판 제기한다면 누구에게? 이자랑 관련된 행정청을 찾아서 해야 돼. 이자랑 관련된 행정청이 누구예요? 지정한 자지, 지정한 자.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부터 지정받아야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이해되면은 좀 신호를 보내달라니까. 이게 이해됐어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제기한다 말이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시행자라면 행정청에 있으니까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라 준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시행자에게 제기한다면 틀린다고.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랑 관련된 행정청을 억지로 찾은 거야.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잖아요.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그 얘기.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됐으면은 시행자는 사업시행권을 따야 되잖아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인가 사람이 고시하면 실시계 인가고시.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검증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권 따는 절차잖아. 그래서 이걸 포함한 도중계획 사업이다. 이런 인가를 받는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행계획 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쪽에서 다 비슷한 얘기예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제 공사 시작하겠죠.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공사는 표시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면 준공검사를 받고 항상 공사를 완료하거나 쓰기 위해서는 요거 제대로 완료했는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요거 통과됐다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전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끝나고 하는 얘기잖아. 끝나고 하는 얘기잖아. 여기서도 인가권자가 누구냐, 준공검사가 누구냐는 시도사 대도시장이에요. 예외국장도 있고. 마치 원리는 비슷하죠. 뭐 행정청이 시행자로 나온다면 특광시장원수가 원칙, 예외 요 사람. 그럼 여기 인가권자라면 시도사 대도시장, 예외국장. 마치 도시군관리기획 이방권자, 결정권자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지. 근데 잘 안 내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인가권자가 직접 행정처로 시행자가 등장했다. 시행자로 등장했다면 자기 인가 받을 필요 없이 고시만 하면 되고, 그죠? 나중에 준공검사 신청해도 보통은 준공검사 신청해서 공사완료 공고를 행정청이 합니다만 준공검사권자인 시도사 대도시장이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받을 필요 없이 공사완료 공고받는다. 이건 어디서나 쓰는 원리잖아. 이렇게 이제 틀 잡아드렸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이걸로 충분하지만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실시계획 시료되는 규정도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사업 시행 잘하라고 공익사업이니까 시행자 보조처를 인정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죠. 이 틀 속에서.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 보시면 1번 특광시장운수는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서 3개월 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에 수립하라. 이게 3월 내 수립하라는 단계별 집행의 수립 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 있는데 됐고요. 예외는 됐고 3월. 그리고 그 박스 보시면은 단계별 집행을 기한 내에 수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효는 없음을 주의하라. 이것도 하나 적어놓고, 특광시장원수가 이렇게 단계별 집행에 수립하지만 동그라미 2번처럼 국장과 도지사가 직접 도중계획 시설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수립할 수는 있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내용 보시면 1단계, 2단계 나눠지고 1단계, 2단계 나눌 때는 3년 내에 시행할 것이냐 3년 후에 시행할 것이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고, 이때도 제가 그 밑에 적어놓기를 매년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를 검토하여 요거를 빨리 하는 1단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대는 안 되겠죠. 그죠? 늦어지니까. 그리고 시행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행정청, 비행정청. 행정청이라면 다른 얘기 없으면 1번 특광시장원수입니다. 특광시장원수 다른 얘기 없으면
제가 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 사람이라는 게 2번, 3번을 할 수 있다 해서 예를 표현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다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다라면은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윗행정청이 지정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되 이렇게 해놨지 정하되에다가 공동시행 X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역시 쓰는 원리로서 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계획 세운다 그러면 계획 세울 때는 우리 앞에서 조금 더 관리계획에서 깊이 들어갔을 때 그죠? 원래 만약에 특광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인접한 특광시장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면 그쪽 행정청과 이쪽 행정청이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할 자를 한 사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계획 수립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공동 수립에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 수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라면 사업을 할 사람을 뽑을 때는 관련돼 있다면 원래 관련 특광시장군수가 나서는 건 맞는데 공동시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시행은 협의해서 한 사람 시행자를 정하는 것이지 공동시행이란 다른 개념이에요. 일할 때는 항상 그래. 나중에 개발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럴 때 글쎄 공동으로 시행한다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 할 때마다 두 사람이 계속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한다면. 그러다 협의 한번 안 되면 뜻이 맞춰지지 않으면 사업 중단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없으니까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해주게 되면은 그 정해진 한 사람이 일할 때마다 본인이 혼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런 문제 때문에 일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때도 협의가 안 되면 윗행정청이 한다. 이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장의수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둘이 중에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해주고 이런 건 뭐 원리 똑같다 그랬잖아 앞에서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써놨던 거예요. 이제 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광역과 관련된 경우라면 광역 중에서 저 엄밀하게는 도 밑에 있는 시군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겠죠. 국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와 관련된 경우인데 여기까지가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외 보세요. 비행정청, 그냥 비행정청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 이때 지정받을 때도 민간인, 사인이나 민간인이나 같은 얘기죠. 민간인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즉 공사 등이 아닌 자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요건, 면적 3분의 1을 직접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이변성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민간의 제가 밑줄 그어놨고 자 반거로 3번이 바로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심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성이 있으니까 행정심판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에게 하면 틀리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행정청 아닙니까? 지정한 자에게 하라 그 얘기지. 그걸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행정청이 그러면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아까 행정심판법에 따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대로 이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할 때 얘기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고시 및 시료가 나오는데 방양가로 3번에 방가로 1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건 당연하고요. 마치 관리계획 결정보다처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인가권자가 이 사람이고 이제 중공업사도 이 사람이 해줘요. 물론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행자만큼은 국장 인가를 받는다는 예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인데 이건 별거 아닌데 요새 이제 2번, 3번, 4번 얘기가 나온다. 요 2, 3, 4번. 요것이 실효된 얘기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 실시계획 실효. 실시계획 실효. 이것도 체계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조그마한 걸로 전체 차지도 아니고 조그마한 걸로 세 줄에 걸쳐 있지. 이게 조그마한 분량으로 세 줄. 실효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시계획 실효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이 실시계획 실효를 얘기하거든요. 인가받은 실시계획이 있을 때 이 실시계획의 실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시계획 실효. 근데 이따 보시면은
이따는 아니겠다. 우리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오늘 못하죠, 뭐, 거기는. 우리 도심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도심계획 시설 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고시가 됐다. 그러면 그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10년, 20년 안 될 때 중에서 우리 20년 동안 사업시행이 미시행이 된다면은 그 다음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는, 이거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거든요. 그죠?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과 관리계획이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실효가 된다 그 얘기잖아,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 동안 이걸 전체를 안 써놓고 하니까 자꾸 이런 말이 들어가네. 20년 동안 미시행 시 그 다음 날 이것이 실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미시행돼야 되잖아. 일단 이 10년까지 안 됐는데 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실시계획이 이때 들어섰어. 10년 이후에 들어선 걸 전제로 합니다. 그 전에 들어선 거 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난 후에 실시계획이 들어섰는데, 실시계획이 들어섰으면 이제 사업시행이 되는 걸로 봐요. 항상 사업시행권이 따르면 사업시행이 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실제 미완료가 됐어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시행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만들어진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효. 이게 실효되는 걸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게 실효가 됐을 때, 이게 없어졌을 때 다시 미시행이 돼버리니까 요 실시계획 실효되는 시기가 요거 전이냐 후에 따라서 요 시설 결정의 실효는 언제 되느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하면. 어째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그냥. 에? 일단 10년 이후에 글쎄 귀한 실시계획을 받아놨는데 요것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요것이 실효가 되는 게 나와 있고, 요게 실효가 됐을 때 도심계획 시설 결정에 이 20년 실효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요걸 하고 요 실효와 요 실효를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쪽에 책에 대해서 잘 적어놨으니까 곧들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실시계획 다시 적을까 그냥 말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럼 자 10년 후에 실시계획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실시계획 만들었으면 사업시행을 땄으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되잖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필요한 땅을 취득해야 되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수용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수용을 통해서. 근데 수용할 때는 협의 취득을 해보고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재결 신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필요한 땅 취득할 때. 그런데 실시계획 인천 후에 5년 내에 이때로부터, 여기다 적으면 돼. 이때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이 없다라면, 재결 신청을 안 한다라면 5년 동안에 빨리 재결 신청을 해서 취득에 관련된 절차를 해야 되는데, 5년이 될 때까지 재결 신청을 안 한다라면 그때는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계속 이 사람이 안 하니까 실시계획 자체를 실효시키겠다는 거. 언제? 다음 날에 붙는 건 다 똑같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로서 일단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5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한 땅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사용권을 확보하든지 필요한 땅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미 3분의 2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5년이 아니고 7년 내 재결 신청 안 할 때 실효. 이게 5년에 대한 예외 7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모든 땅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라면, 이제 모든 땅에 대한 권리 취득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사업만 하면 되죠? 실효를 논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실시계획은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재결 신청 없어도.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렇게 해서 실효가 된 걸 전제로 합시다. 실효가 됐는데 이때 만들어 가서 실효가 오다가 이때가 됐느냐 아니면 이때가 됐느냐, 실효되는 시기가. 즉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느냐, 20년이 지난 후에 실효가 됐느냐.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이때 실효가 됐으면 이 실효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되던 것이 안 되게 됐죠. 안 되게 됐으니까 이제 미시행이 됐으니까 언제 실효가 되면 돼요? 도심계획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효가 되면 돼요. 이거 전에 실시계획 실효가 돼야 비로소, 실효가 안 되면 이것도 실효가 안 되지. 이거 전에 실효가 되면은
사업시행이 미시행이 됐으니까 이때 실효가 되면 되는 건 맞는데 이 20년 된 날 다음 날 실시계획이 이때 와서 실효가 됐더라면 질질 끌다가 이때 와서 실효가 됐더라면 그때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언제 실효가 되겠어요? 이때가 되겠어요? 이때가 되겠어요? 이때가 되겠지. 요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원래대로 이때. 요거 지나서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다면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이게 실효된다는 거지. 이때까지는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이게 길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자, 방가로 2번 보세요.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제가 그 전에 칠판 이렇게 써놨던 건 거기도 잘 돼 있단 말이야.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나 인가받은 시행자가 즉 실시계획 작성 등이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후에 작성이나 인가받은 시행자가 그러면 늦게 됐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 내에 공토부상 재결 신청을 안 하고 있다. 토지 취득에 대한 절차인 재결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면은 그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이 지난 날 다음 날이 붙는 건 다 똑같고 다음 날에 실시계획 효력을 잃는데 이건 실시계획 효력이잖아. 일단 5년짜리 좀 기억을 했어요. 이게 올해 신설된 것이라 예외보다는 이 5년을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은 5년에 대한 예외잖아요. 재결 신청 안 하고 실시계획 고시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즉 토지에 대한 3분의 2 이상 권한을 확보했다라면은 7년 내 재결 신청 안 할 때 그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고 다시 방가로 3번은 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밑줄 거는 거 모든 필요한 땅 등에 대해서 권한을 확보했다. 모든 토지 등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때는 실시계획 효력을 유지한다죠. 실효될 필요가 없지. 모든 걸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방가로 4번이 아까 실시계획 실효와 달리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 해당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은 20년 실효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는데 박스에 1번 보시면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도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었다라면 그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한다는 얘기고 방가로 2번은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다라면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이고 다음 날이 아니죠. 이거는 실효된 날 자체를 얘기하니까 다른 데는 다음 날 실효가 된다는 얘기고 이건 다음 날부터 필요 없잖아.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도시공계획 시설이 실효됐기 때문에 아이고 요 긴 게 그 얘기입니다. 안 되겠네. 오늘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 제가 요걸 하고서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완료 공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시행자 보호 조치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틀만 잡아도 되는 것이니까 요약을 해야 돼서 자 집중해 보세요. 오늘 그 지역의 행위 제한부터 들어갔거든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인데 먼저 건축 제한은 근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거라면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하는 예외가 있고 개별법에 의하는 예외 중에서는 예를 들어 산업단지 농공단지만 도시로 의제가 안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산업입주에 개발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을 전제로 하는지 잘 보시는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 거기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했던 거라서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에 있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에 있는 초지는 초지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보존할 땅들 거기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특별법을 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을 상수원보호구역은 뭐 수도법을 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같은 건 문화재보호법을 해양보유원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적용하는 요 근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따로 한 게 굳이 한 달에도 대통령 영에 나와 있는 건축 제한에 한 9가지 정도만 제가 대표적으로 들었잖아.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면 워낙 허용되는 게 많으니까 금지되는 곳 찾을 때 단독주택은 위험한 곳, 유통상업과 전용공업에만 금지가 된다 그랬고, 반대로 아파트라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게 생각이 쉬운데, 우리 아파트라면 녹지 비도시는 보존할 때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주상호주에서 허용되는데,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라 안 되고,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4층이야 제한 때문에 개념상 안 되고 나머지 주거지역이 됩니다. 상업지역이라면 단독부터 안 되는 유통상업이 안 될 뿐이고 나머지 상업지역이 허용되고, 공업지역이라면 준공업에만 허용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정군생이다, 가장 필요한 시설이다, 모든 곳에 다 허용된다 그랬고, 이정군생이라면 허용되는 게 많습니다. 금지되는 곳이 일정과 달리 3군데가 있다. 일단 사기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보존녹지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외에 전용주거가 안 돼요. 양호한 주거환경인 전용주거가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전문지역 중에 초등학교라면 웬만한데 허용이 되는데,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금지되는 곳이 위험해서 안 되는 제일 위험한 전용공업이 안 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했고, 통제를 많이 받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허용된다라고 했고요.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외에 출장감원, 준공업, 관광지로 개발할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된다.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묘지 관련설도 했죠. 묘지 관련설은 어디에 허용되느냐? 주상구역은 안 돼. 여기 혐오시설이라 주상구역은 안 되고, 녹지 비도시는 다 된다. 조례가정하는 바에 포함해서. 그리고 4층 하지 않은 게 지역 중에서는 개념상 저주택 중심인 일종 일반은 당연히 4층 하지 않으면서 녹지를 관리한다. 녹지역 전체 관리지역 전체 요거만 해요. 다른 거 안 들어갑니다.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 해요. 근데 지구 중에서는 자연 취락지구만 4층 하지 않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건필과 용적률이라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는 그죠? 우리 건필 용적률의 법에 의한 한도를 공부하시고 영의한 그것까지도 하는데, 자, 우리 용도지역 틀을 쫙 세우는 상태에서 먼저 전제조건 2가지, 상업지역의 중일군유지만 근린과 유통의 크기 순서 바뀐다는 전제조건 하나 떠오르시고, 항상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 것이 건필과 용적률 둘 다 포생농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항상 4가지가 같은 크기인데, 건필은 녹지지역까지 해서 5가지가 같은 크기다. 이렇게 했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 건필부터 들어갑니다. 그림 속에서 상상하시면서 보셔야 돼. 건필이라면 법에 의한 한도가 2, 4, 7, 9, 20, 40, 70, 90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중에서 제일 비싼 90%짜리는 제일 비싼 상업지역, 법에 의한 분류 상업지역. 제일 낮은 20%짜리가 보존활동 중에서 녹지, 보생농자니까. 그러면 보존활동에서 계획관리 혼자 남으니까 이것이 40이요. 개발활동에서 주거공업이 70, 이사친구 완성. 그럼 저기서 0까지 분류해서 물어보더라도 주상 2군데서만 달라지고 그 아래는 법령 똑같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70이다 그러면 제일 비싼 준주거가 최대치인 70을 받고, 일반주거 60, 저중주거 50으로 떨어지는데,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3종 일반만 따로 50이다. 상업지역이 90이라면 중심이 90을 받고, 일반상업 80, 처운 순서 밖에서 겁 없이 유통이 80 쫓아오고 근린 70이 된다. 나머지는 법령 동일. 끝났습니다. 용적률이라면은 법에 의한 한도가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나머지 100, 400, 500, 145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제일 높은 상업지역이 1500%가 될 것이고요. 제일 낮은 80%짜리는 보생농자 4가지만이고, 이때 145 중에서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랑 계획관리 이번엔 둘이 남으니까 이것이 100이 되고, 개발할 땅인 주거공업 중에서는 주거가 500, 공업지역 400. 0까지 고른 데는 최소치 최대치가 있지만 크기 순서 편의상 최대치만 크기 순서로 얘기해서 큰 거에서부터 낮은 순서를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큰 거부터 말씀드리면 중심 1500까지 보이는 중심상업, 1300까지 보이는 일반, 1100까지 보이는 유통, 900까지 보이는 근린 다음에 500을 받는 준주거가 나오고, 같은 준시 준주거 다음에 400을 받는 준공업으로 내려오는 입장에서 350, 300 일반공업, 전용공업. 다시 위로 올라가서 3종 일반, 3종부터 시작해서 위로 250, 200, 150, 100 위로 줄어든다. 그리고 녹지가 100이지만 보존 녹지만 80이다. 여기까지 했죠.
만약에 특례를 한다라도 건폐율의 특례는 80%에서 따로 정하기를 4, 6, 7, 8 낮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숙계가 자치한다. 농촌에서 나머지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낮은 순서대로.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진흥지구도 비도시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숙계가 40인데 만약에 개발진흥지구 특히 자연녹지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라면 따로 제일 낮은 30%가 된다 그랬고 자연공원이나 취락지구가 이게 60이고 그죠? 농단지가 70이고 나머지 산업단지가 80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고 뭐 용적률이다면 수, 자개, 농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용도지역이 미지정시에 사계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면 건축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건축 무조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행위제한을 격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끌어다 쓴다라고 해서 적용합니다. 도시지역까지 지정이 되는데 도시지역에 수만이 세분이 안 돼 있다면 가장 엄격한 보존녹지에 대한 규정을 끌어다 쓴다 그랬고 관리지역들이 세분에 대해 있으면 보존관리에 대한 규정을 끌어다 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논리. 그리고 도시지역에만 아예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도로법상 접도구역제 나면 그건 도시지역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지역 주변에 있는 도로 주변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접도구역제 적용 안 하고 또 농지법 8조 농취증 얘기가 도시지역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건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존할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라면은 이때는 농사짓기 좋은 농지니까 농취증 발급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농취증 발급 받아야 취득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두 가지 예외까지. 자, 용도지구 들어가면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게 용도지구인데요. 뭐 외울 필요는 없이 제가 좀 헷갈리신 것도 이런 느낌 잡되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경관지구라면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경관지구 영에 따라 종류가 나눠집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할 것이냐 자연경관, 시가지경관을 보호할 것이냐 시가지경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특화경관이 따로 있다. 특화경관이 각각 따로 하나씩 떼는 특별한 경관, 자연에서 떼는 수변경관, 시가지에서 떼는 문화적 보존지가 큰 지역의 경관. 요거 특히 여기 특화경관에서 얘기하는 문화적 보존지가 큰 지역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요거는 나중에 보호지구 중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문화적 보존지가 큰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특화경관이라면 그곳에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비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면 그곳에 보호보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라면 이제 높이의 최고 한도만 통제한다. 그래서 안 좋은 땅이다 그랬고 최저 한도는 통제 안 해요. 종류 없고요. 방화지구도 종류 없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방제지구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건 둘로 다시 나눠집니다. 토지 용도가 낮은 자연 방제냐 이미 인과 사람이 밀집한 시가지 방제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연 방제라면 토지 용도가 거의 사람이 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런데 시가지 방제지구라면은 건축 제한은 무의미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겠다고 좀 둘을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라면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이미 말씀드렸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보호하는 시설은 중요한 시설물 4가지 항만, 공항, 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이지 학교는 옛날에 있다가 빠진 것이다 그랬고 생태계라면 당연히 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면 고유 특성이 있어요. 아무데나 못 들어갑니다. 취락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건데 어느 곳에 있는 취락을 정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는 법에서 얘기하기를 녹지와 비도시 요것이 주상공은 안 된다 그랬어요. 녹지 비도시 요걸 이제 영에 따라 나눌 때 요게 자연취락지구고 구역 중에서는 개발지향구역과 도시자연공격 이 두 군데만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개발지향구역이 들어가는 것을 집단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구역은 영에 의한 종류 속에는 없지만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있다.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제일 좋은 개발진흥지구라면 개발을 진흥하면서 하는 건데 법에서 얘기하기를 주상공, 유통물류, 관광, 휴양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 종류가 무려 5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기능을 위해서 키우겠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만약에 산업유통이 나오면 산업이니까 공업과 유통물류 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관광 휴양 개발 진영 관광 휴양 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복합 개발은 둘 이상 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특정 개발 진영 지역을 하면 그 외의 특정 목적으로 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5가지 종류인데 다른 건 다 있지만 상업 기능을 위한 건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영의 종류 속에는 없다. 산업 유통은 있어도 상업 유통이나 상업 개발 진영 종류가 없다고 좀 주의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정도 제한지구로 해서 뭐 주거나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그 청소년 유해 시설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특정도 제한지구입니다. 종류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설된 복합용도지구, 우리 복합용도지구라면은 복합적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입지를 특성들의 건축물의 입지를 완화해서 풀어주는 게 복합용도지구 뜻인데, 복합용도지구만큼은 역시 취락지구처럼 아무데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한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어디만 지정할 수 있느냐? 매일 여는 개모임 1일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지역을 바꾸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 건축 제한문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일반 주거를 준주거 같은 효과를 내고자, 일반 공업을 준공업 같은 효과를 내고자, 계획관리를 도시지역 같은 효과를 내고자 시작한다. 그런 느낌으로 1일개라고 보시면 돼. 1일이라도 일반 상업은 아니고, 너무 개발이 큰 곳이라 아니고, 이때도 지정할 때 너무 넓으면 작아야 돼.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하 이 요건 채웠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특이한 것 중에 우리 방제지구 있어요. 방제지구를 시도의사가 지정해야만 되는 곳이 있어요. 관리기결정으로 지정해야만 되는 곳이 2가지. 연안침식관리구로 지정된 곳이 나오든, 최근 10년 동안에 2번 이상 같은 재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가져온 곳, 10년에 2번 이상, 이러면 꼭 지정해야만 된다, 이것도 있고, 우리 시도의사, 대도의사장은 기존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관리기로 신설할 수도 있어요. 그때 신설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전을 하되 기존의 행위전을 완화하는 신설한다, 그런 얘기 했었고,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하면 이건 건축 제한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 모시면 되는데, 지구는 지역을 보존한 작은 것이기 때문에 0이 아니고 원칙이 도심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예외를 따로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예외도 사유가 다 있잖아요. 고도지구라면 높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고도지구에서는 높이를 도시군 관리구로 직접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걸 못 지른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에서 예외고요. 취락지구는 고유특성을 살려서 들어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고유특성이니까,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자연취락지구는 지역에 대한 근거인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바에 통제한다. 개발지향구역에 들어가는 집단취락은 개발지향구역에 대한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그랬어요. 1일계에 지정하는 복합용도지구도 원래는 0에 의한 게 있지만 헷갈릴까봐 제가 원서를 빼놨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고유특성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게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라면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의 개발기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나 개발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곳이라면 그 지역의 건축 제한에 맞춰서 그냥 한다는 점에서 예외고, 만약에 할 수가 없어서 지구 단위나 개발기를 수립해야 되는 개발진흥지구라면 그 수립되는 지구 단위나 개발기로 직접 통제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 맡길 필요 없잖아요.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심계획 조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용도구역제라면 개도시 입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넓어서 국장만이 지정을 하되 2가지 목적이잖아. 지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무엇으로 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지정하거나 또는 국방부 장관 요청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은 개특법에 따로 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라면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인 땅이기 때문에 작아요. 시도의사, 대도의사장이 지정을 하되 개발용과 비슷하지만 한다는 게 목적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상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하나의 개발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공업 및 녹지에 대한 법률의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큰 건 아니에요.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에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연계가 필요한 이때만 국장이 한다 그랬고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일어날 수 있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했고,
시가와 유보기한을 통해서 속도를 조정합니다. 유보기한은 워낙 핵심이라 유보기한도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기 결정으로 직접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20년 세에서 정하는 것이고,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은 살아있지 이곳이 끝나면 그 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시가와 유보기한 자동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 해제. 이때 자동으로 실효됐을 때는 그 시를 사실은 고시는 하라 그랬고요. 행위자는 국대법에 직접 나와 있어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둘로 나누잖아. 도중기획 사업이냐 아니냐. 공적인 도중기획 사업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기타 개발행위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특권기장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외 인정하는 것만. 생업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거, 경미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잠실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 이런 것들, 농업용 창고, 축사 이런 거 짓겠다 그러면 이게 생업을 위한 것이니까 허가받을 수 있어요. 기타 공익을 위한 것도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의 벌채 조림 등 나무 신고 베는 거에 대한 경미한 행위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일반 건축물의 주택 같은 경우 100 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이런 거, 부속 건축으로 뭐 신축 됩니다만 주택 이런 거는 다른 건 됩니다만 최소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면 그 얘기까지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면 수산자원이기 때문에 해양서무 장관이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입지규제 최소요금 관리기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되, 왜 규제를 최소화하느냐? 정비 촉진 또는 지역 거점 육성이 목적이라 여러 가지 지역 거점이나 정비 촉진에서 필요한 곳 등 뭐 터미널 주변 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특히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하면 적어도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곳을 지정한다는 걸 좀 주의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따로 존재합니다. 지역지구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지구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위자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대지가 만약에 2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다 어떤 행위자를 적용할 것이냐. 원래는 각각인데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대지가 걸쳐 있대. 그러면은 330 이하의 부분에 있다라면, 물론 도로변에 띠모로 걸쳐있는 상업지역일 때는 620 이하로 따지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330 이하의 부분이 있다라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전체에 대해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그리고 기타 건축 제한은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전체 적용한다.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도 큰 곳이 녹지지역이다.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이다. 그러면 각각 적용된다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쓰이는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가중평균값을 쓴다는 얘기가 그 면적의 크기를 구해서 각각 적용한다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330 이하 부분이 있든 없든 녹지가 끼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 건축 면적 구하라면 각 부분의 그 나머지 부분의 건축 면적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끝입니다. 연면적을 구하라면 각 부분의 연면적을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건축 면적은 대지에다가 건폐율 곱해주고, 연면적은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곱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타 건축 제한이라면 330 이하 부분이 있을 때는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전체 적용된다.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은 곳과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축물이 걸쳐 있다는 원래는 각각인데 건축물이 고도주기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고도주기에 대한 규정을 건축가 대지정부에 다 적용하는 예외. 만약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면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땅은 불에 한다니까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한다. 이때도 방화벽이 설치되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그대로 고도 방화지구에 대한 예외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도중계획 시설을 했습니다. 도중계획 시설의 일반적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즉 도중계획 시설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벼운 기반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것도 있다 그랬고, 여기서도 뭐 그 도중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민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국토교통부를 0으로 정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특수 설치 기준, 그 특수한 설치 기준과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사항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은 중앙관서장이 관리하면 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별 규정이 있잖아. 공동구와 광역시설. 우리 공동구는 점용 예정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부담을 지으려고 특별 규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라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설치 의무를 진다 그랬고,
설치할 때 이 설치 비용을 다른 것은 시행자가 혼자 내지만 요거는 시행자와 공동으로 적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설치 비용이에요. 그나마 설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나중에 관리비나 점용료 사용료는 쓰는 점용하는 사람만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공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웬만한 거 쓰레기 수송관 포함해서 웬만한 거 수용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거 구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 구별하시라고 했잖아. 가스관과 하수도관 안전 문제 때문에 공동협의회 심의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설치를 할 때 공도구 시행자가 공도구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점용 공사기한 등을 통지하고 그래야 점용 공사기한 동안에 점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용하는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리자가 특광시장하면서 관리자는 그 5년마다 공동구 안전주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안전점검을 1년에 최소 1회 이상 영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라. 그런 얘기도 안전점검 얘기가 있었고요. 설치용 안 낸 사람이 있을 때만 써도 되는지 관리자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다라는 광역시설 특징 때문에 따로 인정하는데 원칙은 도중객시설의 설치 관련 호기에 따른다가 원칙인데 광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계되는 특광시장사가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 할 수도 있고 이때 도 밑에 있는 시군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었고요. 특히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에는 별도의 법인 만들어서 설치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중객시설사업이 진행될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도중객시설사업이 진행될 흐름. 맨 먼저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이거는 도중객시설 결정 고지도 3월 내 수립하는 거예요. 단기별 집행계획을. 근데 3월 내 수립 안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건 없다 그랬고 단계를 나눴더니 1단계, 2단계 3년 내에 시행할 것을 1단계 3년 후에 시행할 걸 2단계 놓는데 1단계를 2단계로 바꿀 수는 없어요. 늦춰지니까. 근데 매년 2단계를 검토해 1단계로는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자 파트라면 행정청과 비행정청 나눠보시다. 행정청이라면 다른 일 없으면 원칙은 특광시장수가 시행한다예요. 이때도 혹시 둘 이상의 특광시설에 걸쳐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사업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특광시설가 공동시행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한 사람 정해준다 그랬어요. 이때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항상 지정을 해주고요.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청이죠. 예를 들어 광역지가 관련돼 있다 도지사가 국가기가 관련돼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되는데 이때도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공공기관 아니고 순수 사인 민간인이라면 엄청난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면적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종수 2분의 3 동의를 받는 민간 사인에 대한 지정 요건 기억하시고 이 시행자 처분에서는 보통 행정심판법 적용해서 행정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면 틀리고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부터 인가받으면 인가고시에 대한 사업시행권 따고 사업시행권 땄으면 공사 시작해서 공사 들어갔을 때 공사가 끝나면 역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중공검사 한 사람이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중공검사 건설하면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한 것은 실시계획 실효까지 했어요. 자, 우리 실시계획 실효되는 모습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았으면 빨리 토지 취득이라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때로부터 5년 내에 재결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실시계획이 자동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내에 재결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땅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권한을 이미 확보했다라면 그때는 7년 내 재결 신청 안 해야 실시계획 실효가 된다 그랬고 이때도 만약에 모든 토지에 대한 권한을 이미 확보했다라면 그때는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게 아니에요.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계획이 실효됐을 때 이것이 도중계획 시설 결정 20년 실효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도중계획 시설의 실효라고 하는 건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 실효가 됐다면 그대로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만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다면 그때는 실시계획이 실효된 그날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